북한이 전술핵 운용 부대를 공개하자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반도 비핵화 정책 폐기와 각종 외교적 리스크도 감수해야 하는 문제인데요. 오늘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 실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북한의 핵 위협이 고조되면서 국내에서는 전술핵 재배치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일단 전술핵과 전략핵이 있는데 두 개의 개념부터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예, 전술핵하고 전략핵하고 구분하는 것은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위력이 이제 문제가 되겠죠. 네. 예, 전술핵은 저위력이라고 얘기를 하고 전략핵은 고위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이 위력하고 사거리 가지고 이제 비교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저위력이라고 하는 것은 통상 한 수백 KT 밑으로, 그러니까 통상 이제 뭐 한 10KT부터 100KT 이하 그 정도를 이제 전술 핵무기라고 얘기하고 네. 이것을 이제 운반하는 수단은 주로 단거리 미사일, 그러니까 사거리 1000km 이내로 나가는 그걸 통해 가지고 하는 것이 이제 전술 핵무기라고 얘기하고요. 주로 군사적 목표에 초점이 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략 핵무기라고 하는 것은 위력이 수백 KT부터 해서 메가톤급으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주로 IRBM, ICBM, SLBM, 전략 폭격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운반을 하죠. 네. 그리고 이제 그 목표는 군사적 목표보다는 상대방 국가의 어떤 전략적 목표, 대규모 산업단지라든지 첨단 산업시설이 모여 있는 곳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인구 밀집 지역 이런 것들이 목표가 되죠. 그래서 전술 핵무기하고 전략 핵무기하고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예,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이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면서도 한미 조야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따져보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동안의 입장과는 조금 기류가 다르다라는 해석들이 나오는데 어떤 의미라고 좀 보고 계신지요? 예,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게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이제 소위 말해서 확장 억제력에 초점이 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5월 달에 한미 정상회담을 할 때도 확장 억제력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했고 그래서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 이것도 바로 가동을 하자라고 했고 실제로 이제 그 회의가 지난달에 워싱턴에서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그리고 이런 재래식 위협에 대응해서 미국이 확장 억제력을 제공해 주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면 전략 자산도 제공을 받고 이걸 통해서 북한의 이런 핵 미사일 위협에 여기 억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지금 이제 그렇게 해 오다 보니까 북한이 여기에 이 억제가 안 되는 거죠. 억제가 안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동해의 미 제5 항모 강습단 레이건 함을 위주로 한 그 5 항모 강습단이 전개가 돼서 한미1 이렇게 훈련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과 네. IRBM을 쏘았거든요. 뭐 이건 이제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게 첫 번째 문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번에 9월 25일부터 10월 9일까지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전술 핵 운용 부대들의 운용 능력을 점검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KN-23, 24, 25 그리고 이제 여기에 전략 폭격기 비행기 12대 떴을 때 그중에 4대가 IL-28이라고 하는 전략 폭격기거든요. 이것도 핵무기를 운반하는 수단이에요. 게다가 이제 아주 특이하게도 저수지에서 소위 말해서 이제 SLBM, 네. 뭐 정확하게 하면 이 SLBM이 아니죠. 뭐 잠수함에서 쏘는 거는 아니니까 이런 다양한 수단들을 선보이면서 10월 9일 날 발표한 내용에 아주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것은 핵 공격 능력을 검증했다.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가지고 있는 이 전술 핵무기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무슨 뭐 억제용이고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북한에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자유용을 넘어서서 이제는 한반도를 공산화시키는 핵 공격용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을 공공연하게 드러냈거든요. 그럼 이 두 가지 사항을 볼 때 지금처럼 계속해서 정말 확장 억제력을 가지고 확장 억제에 기대서 이렇게 대북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맞는지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어떤 옵션이 필요한 건지 여기에 대한 이제 대통령이 고민이 있는 거죠. 네. 그 고민 중에 하나가 전술 핵
배치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사실 199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도 전술핵이 배치돼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전술핵이 한반도에서 철수했던 배경도 궁금하고요. 실제적으로 전술핵 재배치가 가능한 건지도 좀 궁금합니다. 예, 사실상 뭐 한때 대한민국에 미국의 전술 핵무기가 많이 있을 때는 900기까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한꺼번에 다 철수를 했는데요. 그게 이제 결정적으로는 미국과 소련 사이의 탈냉전 때문에 그런 거죠. 1989년도에 아버지 부시 대통령하고 고르바초프 소련 서기장하고 같이 몰타에서 만나서 소위 말하는 탈냉전을 선언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해에 바로 두 정상이 만나가지고 스타트 1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그 이 핵무기 감축 협정 이걸 이제 체결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시 대통령은 그 일환으로 한반도에서도 전술 핵무기를 좀 철수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판단을 한 거고, 네. 그래서 이제 전술 핵무기를 철수를 했고, 뭐 소련도 역시 자기 공화국 내에 있는 전술 핵무기 일부를 철수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한국 내에서는 전술 핵무기가 다 철수하게 되고, 그때 당시에 대통령이 있던 노태우 대통령께서 이제 우리 한국에는 전술 핵무기가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북한하고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지를 표명을 하게 되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다시 이제 이 전술 핵무기를 배치할 수 있느냐라는 이제 질문을 하신 건데, 뭐 못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지금 미국이 이런 핵 보유 국가 말고 나토 국가들 중에서 5개 국가에 전술 핵무기를 배치하고 있거든요. 네. 그게 이제 벨기에, 네덜란드, 그리고 독일, 이태리, 그리고 뚜르키예 이 5나라에 전술 핵무기가 배치가 돼 있는데요. B61형입니다. 전술 핵무기가요. 그게 지금 이 5나라에 한 150발 정도가 분산돼서 배치돼 있거든요. 이 나라들은 핵무기를 자기가 개발한 것도 아니잖아요. 결국은 미국의 전술 핵무기들이 이 나라에 배치돼 가지고 그 전술 핵을 공유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전술 핵무기의 재배치나 또는 그 단계를 넘어서 한국과 미국 사이에서 공유 이런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예, 전술핵 재배치가 가능은 하다라는 말씀이신데 지금 이 전술핵을 재배치할 경우 이제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오는 것 중 하나가 만약에 우리가 재배치를 하게 된다면 이제 일본도 핵무장을 검토할 가능성이 크고 그렇게 되면 뭐 중국, 러시아까지 뭐 동북아 정체에서 좀 핵 위험성이 높아지지 않겠느냐라는 목소리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맞습니다. 그 당연히 이제 그렇게 된다라고 봐야죠. 만일에 북한이 이제 7차 핵실험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마 분수령이라고 저는 봐요.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하게 될 경우에 아마 한국 국내에서도 이 핵무장 뭐 사실상 전술 핵배치를 넘어서 핵무장 여론이 급속하게 높아질 가능성이 있고요. 아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그 IRBM이 일본 상공을 통과했기 때문에 열차도 정지시키고 비행기도 중지하고 학생들은 학교로 집으로 다 돌아가고 대피 훈련도 하고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7차 핵실험을 하게 되면 일본 같은 경우에도 아마 핵무장에 대한 엄청난 여론이 아마 일어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그것이 한국 그리고 일본 그리고 대만에까지 그 영향이 미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전술핵 배치 문제가 단순히 전술핵 배치가 한국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한국과 그리고 일본과 대만에 영향을 미쳐서 동북아 전체가 이런 핵 도미노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들죠. 단 제7차 핵실험 여부가 아마 관건이 될 겁니다. 네. 이 전술핵 재배치를 비롯한 핵무장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역시 미국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이 백악관은 전술핵 재배치 요청이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한국 측이 얘기할 문제다 이렇게 즉답은 피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가 목표라고 밝혔는데 이 배경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제 여론을 수렴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기 때문에 직접 이제 미국에다가 요청을 한 상태는 아니죠. 그러니까 그 국무부든 백악관이든 그 대변인이 답변을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그거 받은 것은 잘 모른다. 그러니까 한국에 물어볼 수밖에 없다. 이게 물어봐라라고 하는 거죠. 그런 차원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걸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아마 미국으로 봐서는 이게 전술핵 재배치하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결정은 아닐 겁니다. 이제 첫 번째는 우선 전술핵 배치를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NPT 상의 문제는 안 되지만 어찌됐든 핵 확산의 문제가 이제 있게 된다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지금 미국이 전선이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중국과의 전선이 있고 하나는 우크라이나에 있어서 러시아의 전선이 있는데 다시 여기가 되게 되면은 핵 확산이라는 전선이 또 생기는 거거든요. 이것은 이제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배치하는 것을 이제 기꺼이 하려고 하겠느냐 하는 것은 생각은 있고요. 대신에 우리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이렇게 대답하는 것도 그렇고 이것은 두 가지 차원에서 의미는 저는 있다라고 봐요. 하나는 북한에 대한 경고가 있고요. 또 하나는 중국에 대한 경고가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경고는 만일 7차 핵실험하면 우리 여기에 전술핵 배치할 수도 있다. 그리고 동북아 전체가 핵 도민 현상이 일어날 수 있으니 너 조심해라라고 하는 경고가 있고요. 중국에 대해서는 아주 강한 경고라고 봅니다. 대통령께서 툭 던진 이 말이 지금 중국은 엄청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이것은 중국이 북한의 7차 핵실험을 내버려 두면 우리 전술핵무기 이거 재반입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계신 거거든요. 아마 중국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게 될 거고 북한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압박을 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최근 북한의 이딴 도발을 보면 결국에는 언제 어디서든 핵을 쏠 수 있다. 이 발사 능력을 과시하는 데 좀 중점을 뒀다라는 평가들이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한국형 이 삼축 체계로 북한의 핵 도발 억지가 충분한 것이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들도 점점 나오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네. 기본은 이런 거죠. 핵에는 핵으로밖에 대응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방어 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미국의 핵 우산이 제공될 것이라는 가정이 거기에 덮여져 있는 거예요. 덮여져 있고 그 뒤에 우리 한국은 이제 핵무기가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킬체인, KAMD, KMPR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북한이 아주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어찌됐든 뭐 저수지에서도 쏘고 또 뭐 지난번 같은 경우는 뭐 터널에 있다가 열차 나와가지고도 쏘고 그런 거거든요. 그럼 KAMD의 핵심이 뭐냐면 북한에서 미사일을 실제로 대한민국을 향해서 발사하려고 한 징후가 포착이 되면 우리가 미리 가서 때리는 거거든요. 이것을 우리는 흔히 선제 타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은 선제 타격을 할 때 소요되는 시간이 얼마냐? 30분이에요. 그래서 탐지하고 우리 준비 명령 내려서 발사해서 표적이 완전히 파괴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30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킬체인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그러면 북한의 다양한 투발 수단들이 있는데 그 투발 수단들을 24시간 감시 감독할 수 있는 정찰할 수 있는 능력이 내한테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이제 소위 말하는 군사 정찰 위성 그리고 아주 고고도 정찰기 그리고 이제 더 낮춰서는 전술적 또는 작전적 차원의 드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좀 부족한 상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빨리 우리가 확보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KAMD 같은 경우에는 뭐 현재로 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패트리트 3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천궁2 이 정도 가지고 있는데 여기도 조금 더 뭐 준비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하게 된다면 이 1991년도에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도 파기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사실상 북한은 계속해서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는데 우리만 여기에 손발이 묶여 있다 이런 주장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좀 전에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사실상 아버지 부시 대통령께서 이제 얘기를 해서 우리 한국에 있는 전술핵 무기 다 철수하고 그리고 노태우 대통령께서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하나도 없다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해에 바로 초에 한 것이 바로 남북 기본 합의서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거든요.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개발하지도 못하고 그다음에 배치하지도 못하고 생산하지도 않고 이런 아주 세부적인 내용이 거기 한반도 공동선언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북한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1년이 지나오는 동안에 사실상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 한국과 미국이 또는 우방국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제네바 회담도 했죠. 1990년대 중반에는 4자 회담도 했죠. 2000년대에는 또 6자 회담도 했죠. 2008년도에는 남북하고 북미 정상회담 했죠. 그리고 그 결과가 뭐예요? 북한은 이제는 완전한 핵무장 국가로 등극을 했고, 저는 등극했다라고 봐요. 네. 등극을 했고, 한국은 여전히 아무것도 없는 상태거든요. 그러면은 1991년도에 남북한이 이런 비핵화 공동선언을 했는데 30년이 지나오는 동안에 북한이 이것은 철저히 무시하면서 오히려 핵무기 국가가 됐는데 한국은 이것을 계속 이걸 금가옥조처럼 여기고 있다는 거죠. 사실상 이것은 사문화됐다라고 봅니다. 문제는 이런 거죠. 사문화된 이 남북 그 비핵화 공동선언을 폐기를 선언하느냐 안 선언하느냐 그 차이라고 봐요. 사실상 사문화됐거든요. 그래서 정말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하면 그냥 이걸 계속해서 그냥 사실상 사문화됐으니까 그대로 두고 뭐 우리 계속 그냥 삼축 체제로만 가고 이거는 아니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북한의 태도에 따라서 이것은 선언의 필요성도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지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